Z세대가 선택한 콘텐츠 소비법입니다. 김경달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키워드가 Z세대.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요. 또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트렌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더코어라는 매체를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 정보 운영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 같이 또 친구 맺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표 여기군요. 먼저 최근에 Z세대들이 좀 즐겨 쓰는 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워낙에 인스타그램이 요즘 주류를 이루고 잘 되고 있긴 한데 프랑스에서 만든 앱이긴 한데 비리얼이라는 게 있죠.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사진부터 찍고 그걸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에 인덱싱까지 하죠. 서비스 회사로 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ROI가 높은 회사죠. 이용자들이 다 좋은 컨텐츠, 정보 이걸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랑할 만한 예쁜 이런 상황들, 사진들에 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만든 이 앱은 그냥 하루에 딱 한 번 메시지 보낼 텐데 그 시간에 2분 내로 너의 상황을 올려야 돼. 이런 것이죠. 하나의 미션 게임처럼 가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Z세대 좋아하는 어떤 요인이 된 것인데 조금 너무 피로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서로 간의 친구의 어떤 모습을 공유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더 좀 따끈따끈한 앱 이야기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중고교 학생들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가스라는 건데요. 이 앱이 좀 재밌는 것은 좀 신기한데 서로 칭찬해 주는 앱이라고 할까요? 좋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어른들스럽게 표현하면 덕담해 주는 건데 이걸 왜 좋아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최근 8월 말에 나왔는데 거의 매주 단위로 뭐 몇만씩 다운로드 되면서 빠르게 되고 있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단어로는 가스업, 뭐 게스업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딴 것보다 이 앱을 만들었던 사람은 2017년에 투비 아니스트라고 해서 TBH라는 앱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걸 페이스북이 보니까 빠르게 이게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인수를 해버립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앱을 살 때 1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억이 넘죠. 1,4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환율로. 니키타 비어라는 사람인데 그때 그런 돈을 번 게 있으니까 가족 투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바로 앞에 얘기한 비리얼 같은 거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타로 됐죠. 메타에서 일을 하다가 2021년 작년이죠. 이제 락업이 풀립니다. 원래 인수를 하면 몇 년은 같이 의무 복무를 해야 되니까요. 풀리자마자 다시 준비해서 나온 앱이 창업을 한 게 올해 나온 이 가스라는 거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름을 다 알려주고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어떤 익명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다만 여기에 보면 갓 모드라고 그죠 신이죠. 갓의 어떤 모드로 자기가 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듯이 아이템 사듯이 약간 구매를 하면 그 친구들의 이름에 뭐 이니셜을 보여준다든가 정체성의 성별을 좀 드러나게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간단히 생각하면 모르는 친구지만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하고 서로가 좋은 칭찬하고 뭐 이렇게 그 친구가 정말 괜찮아라는 그 칭찬의 어떤 요인들을 설명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부스트업 되는 그래서 서로 친구하고 친구가 서로 칭찬하는 게 연결이 되가면 위에 가스업이 그건데요. 불꽃이 플레임이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만족감을 또 높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스북도 두려워할 정도로 어떤 틴 1024, 1824라든가 뭐 10대 이런 친구들에게 서로 간에 어떤 수요가 있는 잠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가 아니라 나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이런 형태의 연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뭐 예시로만 2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젠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구분해야 될까? MZ 세대로 묶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 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40년대,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한 20년 단위로 어떤 세대적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저희는 보통 30년 주기로 가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면 30년 단위로 가는데
다만 이 어떤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인 특성으로 볼 때는 한 20년 주기로 그런 변화가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간단히 그걸 구분해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뭐 X 세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Z에 있어서 선호하는 브랜드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UPS나 홈디포 같은 좀 오프라인 기반에서 점점 더 구글, 아마존, 뭐 이렇게 넷플릭스 가다가 특히 젠지로 가면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훨씬 더 컨텐츠 베이스가 좀 중요해지는 이런 차이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맥킨지에서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장표로는 가져왔는데 딴 것보다 그 비헤이비어 행동 측면에서 저는 X세대 저는 이제 X세대고 제 이제 자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둘은 이제 Z세대인 셈인데요. 확실히 이게 조금 수긍이 된다 할까요? 이해는 됐던 것이 X세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밀레니얼 Y로 가면 그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그래서 욜로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젠지로 가면 좀더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정체성에 있어서도 다원적인 면이 있고 또 좀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측면에서도 브랜드들을 좋아하고 좀 뭐 럭셔리 명품을 좋아하는 X세대에 비해서 Z세대로 갈수록 훨씬 더 족창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윤리적인 소비의 측면도 있는데요. 환경, 미래, 지금 기후 위기도 심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비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걸 풀어서 한 번만 더 보면 그 행동 부분과 관련해서 정의되지 않은 아이디, 우리 뭐 다중자, 다중 정체성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낮에는 학교에 가서 뭐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거나 학생일 수 있지만 밤에 뭐 MMORPG 같은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걸 할 때는 그 속에서 자기는 다른 정체성이 돼요. 저도 예전에 게임을 해보면 뭐 리니지 같은 걸 하면 낮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밤 시간 동안에 리니지에 들어가면 뭐 활을 쏘는 궁수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다양한 또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괴물을 잡으러 다니면서 상당히 유대감을 생기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실 그 저는 미국 유학 갈 때 유학하면서 그 게임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게임 안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 끌고 가서 제가 그때 가진 이 도끼는 괴물을 죽이려면 20번을 두드려야 되는데 창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창을 가지고 와서 두드리니까 3번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그런 디지털 기반에서 상당히 좀 유대감을 느끼는 것도 느꼈는데 그럴 때 그 각자의 자아가 좀 많이 발현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정체성의 유목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앞 세션에 설명이 나왔었는데 공동체 지향성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좀 수줍어하고 샤이하다고 그러죠. 말도 잘 안 하고 나와서 어떤 이런 뭐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럼 표현을 할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상당히 그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까 BTS의 아미처럼 어떤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겠다,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력한 발신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면에서 또 그때그때 단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상당히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꾸려내는 덕질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강인한 어떤 단단한 커뮤니티를 꾸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화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대화를 함에 있어서 디지털 기반에서는 방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하죠. 뭐 우리가 이미 그런 걸 느끼겠지만 노트북 기반에서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서 탐색적인 것을 보는 것과 모바일에서 터치를 하면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레이가 하면서 Z세대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해내는 그리고 이렇게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건너 가면서 그 정보에 어떤 심층적 정보를 연결시켜내는 뭐 이런 사고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좀 분석적인 소비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에서 좀 사실 이 트렌드와 관련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올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검색을 총괄하는 그 구글의 라그하반이라는 부사장이 있습니다. 수석 부사장이 최근 그 9월 달에 있었던 서치온 행사에서 이런 걸 이제 시연을 좀 하면서 구글 검색에 있어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넘어서 훨씬 더 좀 그 젊은 세대가 친숙하게 검색할 수 있게 우리가 빨리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쇼핑에서의 검색이라든지 혹은 그 렌즈를 통해서 저렇게 건물 안에 이 인스페이스의 그 검색 결과들까지 보여주는 이런 걸 하면서
넥스트 스테이지의 어떤 그 키보드 같은 거는 카메라가 되지 않겠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트렌드는 사실 지금 애플도 AR 글래스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다음 단계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비주얼한 혹은 동영상 같은 거의 어떤 이런 기반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메타가 하는 그 메타버스 어떤 이런 것까지 나가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촉발한 계기가 제 생각에 바로 젠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아까 그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검색을 요즘 구글로 안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뭘로 하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하더라. 그래서 젊은 세대에 지금 뭐 여기서는 그 기사에 보면 40% 가까이가 검색을 그렇게 한다는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뉴욕타임즈에서 제너레이션 Z는 틱톡이 새로운 검색 엔진이다라고까지 제목을 달고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무렵에 그래서 9월이니까요. 불과 바로 지난달이죠. 이건 아드레이엔 뭐 세레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전략 분석가인데 이 사람이 그 기사나 아까 그런 구글 부사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지금 검색을 구글로 하지 않는다고? 그 인터넷 세상은 거의 구글 천하인 상황에서 틱톡으로 검색을 한다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합니다. 실제로 제너레이션 Z 20세 안팎의 젊은 그 친구들과 한 명 한 명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실제 검색할 때 구글 많이 써요? 아니면 틱톡을 써요? 틱톡에서 검색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걸 검색을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 저는 뭐 맛집을 찾을 때도 뭐 혹은 어떤 관광지에 가서 오늘 둘러볼 만한 곳 이런 것들 오른쪽 아래가 그런 건데요. 저 왼쪽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LA에서 오늘 둘러볼 만한 곳, 구경 갈 만한 곳 이런 걸 할 때 틱톡에서는 바로 1, 2, 3, 4 해서 이제 몇 군데를 직접 추천하는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설명을 짧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훨씬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인터뷰했던 여러 몇 사람 한 거를 정리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틱톡은 구글보다 빨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속도가 빠르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컨텐츠로 도달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좀 더 뭔가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 했더니 알고리즘이 나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혹시 댓글에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어떤 그 서비스 플랫폼에서 컨텐츠 추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던 것 들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틱톡인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이제 틱톡스럽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는 굳이 열심히 읽어야 돼? 그러지 마. 그냥 보여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비주얼한 이런 것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진 것이고요. 세 번째,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좀 우리가 이미 유튜브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또 좀 더 나가서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 이슈도 나오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 우리도 다 알아. 너무 걱정 말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라든지 과장된 것은 우리가 알아서 걸러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틱톡이 그렇게 강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사실 미중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서 저는 틱톡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뉴욕대의 그 스캇 갤러웨이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이 틱톡은 미국의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그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을 계속 심어 나갈 것 같다. 이건 되게 위험하다라고까지 얘기해서 트럼프를 되게 나는 싫어했지만 트럼프 한 주 중에 가장 잘했던 거 딱 한 가지 꼽으라면 틱톡을 금지했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다시 이건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유보를 했고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틱톡이 그만큼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요.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런 겁니다. 틱톡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통해서 틱톡 내의 개발자가 비개발자 직원들을 위해서 설명했던 틱톡이 운영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한 문서를 입수해서 그걸 분석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틱톡에 우리가 들어가서 짧은 컨텐츠들을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 되게 알기는 틱톡에 그냥 댄스 동영상, 뭐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이런 거나 보는 흥미로운 오락 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정보 컨텐츠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열심히 이렇게 브라우징하면서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이런 컨텐츠에는 더 많이 머물렀는지 혹은 어떤 건 심지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까지를 다 학습을 해서 좀 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나가는 형식. 이것이 이제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이고 결국은 이용자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지금 미디어 지형도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페이스북 중심으로 해서 오픈 그래프 전략이라고 했던 얘기인데 소셜 네트워크, 우리 지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나누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글 중심의 웹세상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웹세상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의 큰 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엑시오스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선셋, 뭐 약간 저물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트렌드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저는 지칭한다고 보고요. 결국 소셜 그래프, 우리 지인 네트워크 기반 이런 거 못지않게 이제는 이 틱톡이 상징하는 것처럼 인터레스트 그래프라고 했는데요. 약간 자기 관심사 기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킴 카다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다시 인스타그램스럽게 놔둬라 왜 자꾸 바꾸냐라고 하는 반대를 하는 사례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 소비에서도 틱톡이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해외 매체나 국내 매체들도 틱톡에 이제 채널을 좀 열기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전 세계 이 아까 로이터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아직 좀 틱톡이 상대적으로 좀 확산 속도가 덜하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보시면 조금 그래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공통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10대, 20대, 30대부터 해서 국내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앱의 이용 현황인데 닐슨 자료입니다. 10대의 경우에 뭐 20대의 경우에 나옵니다. 근데 전 세대를 막론하고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죠. 현재 유튜브는 제가 볼 때 전성기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틱톡이 나옵니다. 특히 20대에서도 틱톡 나오지만 10대의 틱톡은 유튜브 바로 다음이죠. 그만큼 조금 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조금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현재 그 유튜브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15년 대비 2022년 이렇게 통시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는 압도적으로 95, 6% 선을 유지하더라.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페이스북은 70%대에서 30%대로 이용률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 지금 인스타그램 상당히 올라가서 60대이고 틱톡은 최근에 나타나는데 금방 60%대 후반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작년 2021년에 한국의 미디어 시장 전체 총 매출액 볼륨이 한 13조 9천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알파벳에서 공시한 걸 보면 유튜브의 매출액 총액이 40조 정도 됩니다. 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튜브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플랫폼으로 계속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대들인 95% 가까운 이용률 속에서도 19% 거의 20% 가까이는 늘 접속해 있다. 아까 스탠바이미 얘기도 하시고 교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지만 옆에 유튜브가 늘 틀어져 있는 친구들 마치 공기처럼 공부를 해도 뭐 서울대 의대생이 10시간 공부합니다. 함께 할까요? 라고 하면 10시간 정말 함께 정주행하는 뭐 이런 식의 공부법이 나올 정도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의 지형도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해서 3년 동안 책을 이렇게 매년 펴냈었고 거기에서 이런 뭐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이버로 대변되는 이 포털 중심의 웹 세상에서 모바일에서는 유튜브가 포털스럽게 지금 약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털이 뭐냐라고 하면 1S 플러스 4C로 얘기하는데요. S는 서치, 검색이죠. 그리고 4개의 C가 있는데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그건 메일 서비스, 그리고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 쇼핑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의 컨텐츠 서비스. 이런 것이 킬러 서비스죠.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킬러 서비스를 가지고 이용자 기반을 장악하고 그 속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포털의 수익 모델인데요. 현재 유튜브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 유튜브가 힘을 받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는 보면 유튜브 자체가 와서 열심히 뭘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튜브가 많은 인력과 시간,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열어놓고 그 위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을 만들어내 왔죠.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Z세대의 어떤 특징하고도 맞물리는데 스스로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을 대도서관, 양띵 이런 친구들이 초창기에 게임 분야에서 먼저 많이 커졌는데 뭐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만 대도서관은 집에서 맨날 백수처럼 게임만 하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혼만 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스타라고 할까요? 이게 셀럽이 됐죠. 마찬가지로 도티가 요즘은 초통령으로 불리는데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따 이필승 대표도 오지만 거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MCN 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투자도 많이 받고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뭐 1밀리언 댄스도 있고 그 그림처럼 캐리커처 나와 있는 거는 햄지라는 먹방 스튜디오인데 먹방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글로벌하게 이제 표준화가 됐는데 이 햄지는 구독자 수가 1,000만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먹방 그러면 뭐 쯔양이라든지 뭐 요즘은 TV에 나오니까 입 짧은 햇님 이런 정도 아는데 이 햄지는 좀 다른 게 리얼 먹방이라고 해서 그냥 평소에 우리가 먹는 정도랍니다. 쯔양처럼 많이 먹지는 않아요.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글로벌 댓글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걸 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 보면 분야마다 참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개인들이 하나의 미디어로서 지금 역할을 하는데 글로벌하게 시장을 개척해가고 있는 뭐 이런 다양한 현상.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최근에 신사임당은 뭐 한 20억 받고 아예 채널을 팔기도 했는데 반면에 또 3프로TV는 슈카월드 인수 그리고 IPO 준비 뭐 이렇게까지 미디어판에서 아주 긴장감을 주는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다이나믹하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 기반으로 많이 일어나죠. 거기에 뭐 어떤 트렌드라든지 포맷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건 아마 뭐 아까 유튜브 트렌드 검색만 해도 조금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바로 이거 지난주에 나온 책인데요. 유튜브 트렌드만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이용자 행태 변화나 또 소셜미디어 트렌드, 웹3는 도대체 지금 붐이 일었다가 또 시들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 건지 뭐 OTT의 TV화, 게임과 NFT, 컨텐츠 IP에 있어서 산업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묶은 책을 하나 펴냈는데요. 몇 명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뭐 아마 이게 좀 여러분한테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여기서 뭐 제가 볼 때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아까 OTT 이런 것들을 추동해내는 그게 힘을 발휘하도록 계속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큰 기반 중에 하나가 Z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별 트렌드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만 보면 인터랙티브한 거 이미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Z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이미 있었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 아예 있었던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친구들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차이가 점점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할 때 아주 직관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디스플레이의 차이 같아요. 아이패드를 열심히 쓰다 보면 TV를 리모컨을 갖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컨트롤 하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당연하게 이 디스플레이들은 인터랙티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왜 이건 반응하지 않지? 그러면 진부한 거죠.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뭔가 그 컴퓨터로 뉴스를 볼 때 이미지가 있을 거나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눌러서 좀 확대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 그림을 보는데 좀 답답하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줌을 했는데 이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컨텐츠는 뭔가 진부하다 혹은 이 서비스는 뭔가 좀 에러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제는 반응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랙티브한 것들이 중요해지고 또 라이브 또 숏폼 뭐 이런 멀티 포맷 이런 게 중요하고요. 틱톡에서는 참여형으로 해서 아예 뮤지컬을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라따뚜이라는 그 컨텐츠를 좋아해서 노래를 부른 클립을 하나 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같이 반응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그걸 캐스팅을 해서 뮤지컬 아예 올리기도 하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검색에 최적화해서 요새 유튜브를 볼 때 밑에 타임라인 구간이 나눠지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컨텐츠를 만드는 작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검색에 좀 최적화된 형태의 컨텐츠들이 소비도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한 가지 추가로 또 Z세대 컨텐츠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를 2시간 동안 내가 스마트폰을 못 보니까 답답해서 영화를 안 본다. 뭐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유튜브에서는 아예 이제 컨텐츠를 다 요약해서 누가 설명해 주는 영화 2시간짜리를 20분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줘. 결말 뭐 스포일러처럼 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요약해 달라.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 사례 보면 슈룹이라든지 뭐 이 우영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마가 이제 런칭을 하면 초기부터 사람들한테 바이럴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확산되는 게 중요해지고 있죠.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도
이번 경우에는 김시선이라는 채널은 원래 영화 리뷰 채널인데 슈룹 1, 2화 몰아보기 이걸 지금 한 19분, 20분 정도의 2화 분량이니까 100분 정도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아시지만 우영우 관련한 이 드라마는 사람들이 ENA라는 채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채널은 몇 번에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그 채널은 990번대에 있다가 어떤 그 이 셋톱 차원의 환경에서는 번호를 바꾸는 이건 일종의 미디어 상황에서 보면 만행이죠. 사람들이 컨텐츠를 이게 시청을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채널 번호가 막 바뀌는 케이블에서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어떤 악재가 있었던 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액티브하게 찾아가면서 봤습니다. 그때 그게 좀 더 가능했던 건 이 컨텐츠 자체의 힘도 있죠. 하지만 이 지금 제가 예시 그림에도 나오지만 A스토리가 유튜브 채널에 벌써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지만 이게 제작사거든요. A스토리가. 유튜브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갖고 노는 데 있어서 문제 삼지 않고 많이 확산시킨 겁니다. 그런 것이 입소문을 더 잘 냈고 그러다 보니까 본방사수를 더 하고 싶어 하게 되고 놓치면 다시 유튜버에서 보고 뭐 이런 어떤 선순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는 요즘은 우리가 그 TV가 강력하고 아직도 광고 시장에서 TV 광고가 가장 큰데요. 그것이 가능한 건 편성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뉴스가 고플 때 드라마 예능이 고플 때 그 시간을 사람들이 TV 앞에 들어오게 만드는 힘 이게 우리의 생활을 디자인한 편성 권력인데 그 부분이 해체가 돼가고 있죠. 모바일 시대에. 지금 젊은 친구들 Z세대에게 드라마나 뉴스 시간 몇 시에 하는지를 물어보면 잘 모를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게임 라이브 시간은 기억을 해도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유튜브를 본방사수하게 만드는 유튜브 내에서의 편성 실험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특급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알림 설정 이렇게 해서 왜 구독자 뭐 이런 거 늘리려고 할 때 알림 설정해 주세요가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하죠. TV에서 편성 권력이 프라임타임을 만들고 그 프라임타임은 광고 단가가 높듯이 사람이 어떤 시간에 접속이 이렇게 몰려들고 동시 접속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런 게 나오는 상황이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주부들은 땅크 부부를 통해서 홈 트레이닝 하는 것을 하루에 일과 시간에 넣기도 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기반에서의 일정한 편성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컨텐츠 제작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빌더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것 자체는 함께 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소개를 할 때 저는 명함을 꺼내면서 어디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기보다는 저는 뭘 좋아하는 저는 무슨 그냥 일을 하는 누구예요 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제 스스로가 목격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프리랜서가 많아졌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어떤 매체를 보고 그런 것이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Z세대 중심으로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 하나를 좀 변화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Z세대들이 결국은 구독 기반으로 해서 크리에이터랑 직접 연결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연예인하고도 뭐 아주 매일 직접 만나고 이건 안 되지만 온라인 공간의 여러 가지 연결성을 활용해서 소통하는 어떤 게 늘어나듯이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를 만들 때 페이먼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넣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멘트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입니다. 요즘 그 이전에 있던 익스플로러 그리고 지금 크롬 같은 거, 엣지 이런 것처럼 넷스케이프가 한때 강력한 브라우저였죠. 그 넷스케이프를 AOL에 4.2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한 6조가 넘나요? 이렇게 돈 받고 이제 팔기도 했던 사람이고 지금 A16C라고 하는 그 큰 투자 회사를 하기도 하는 거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 그런 페이먼트 같은 방식을 도입을 안 해놨더니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건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미디어 상황이 일어나 버리고 광고가 제일 중요한 어떤 수익 모델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욕 대학의 스콧 갤로웨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광고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처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를 쓰는 분 중에 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분 아마 금방 체감하실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뭐가 좋죠? 이런 데서 만약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자 6초 광고 보고 스킵할 수 있어요. 이거 뜨면 어때요? 좀 민망하죠.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안 나오죠 광고가. 돈이 있으면 광고를 스킵할 수 있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달 돈을 내니까 거의 광고 없이 컨텐츠를 보고 있죠. 다만 이제 저가형 광고 모델까지 늘려서 확장한다고 하는데, 자,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광고를 원래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광고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좀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 광고의 양식이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데, 모바일 시대, 특히 제너레이션 Z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기존처럼 똑같이 미디어 시장이 광고로 떠받쳐가는 이 모델만으로 유효하게 갈 것인가? 아니다. 이제도 지금까지 있기도 했지만 구독 모델과 같이 대안적 모델들이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구독 모델 같은 겁니다. 출판 시장이나 강연 시장, 컨텐츠 구독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많이 좀 바뀌어갈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신사임당 아까 나왔었지만 이 친구가 그 클래스 101 같은 데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강연 수익이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의 억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상당한 것이죠. 요즘 Z세대는 어떻게 보면 인강으로 공부를 했던 세대잖아요. 인터넷 강의, 동영상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그런 비대면 수업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엑셀을 배우는 것이 선배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이런 것이 안 되고, 이제는 인터넷 강의로 배우는 뭐 이런 게 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갑을 열고 돈을 내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 모델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를 꾸려서 뭔가를 해소해 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덕질 이야기처럼 팬덤과 관련해서 또 커뮤니티를 꾸려서 하듯이,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크리에이터와 유저를 직접 연결해내는 여러 많은 방식들, 대안적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결제라든지 뭐 어떤 그 판매하는 스토어 같은 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저는 대표적인 그 Z세대스럽다라고 할 때 그게 뭘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봤던 컨텐츠 중에 가장 쉽게 답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영지 사례인 것 같아요. 이영지라는 이 친구는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힙합 래퍼로, 가수로 이제 방송에 처음 나왔던 친구인데, 요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쇼미더머니 11에 지금 나왔습니다. 예선 통과했고요. 아마 앞으로 당분간 계속 또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채널인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한 두어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지 가지고 노는 여우라고 나오는데, 채령인가요? 그 아이돌 가수가 나왔는데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주식 이야기도 하고요, 혹은 다이어트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의 관심사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연예인들만의 예능스러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뭐 프링글스 세통 이야기라든지 뭐 보면 뭐 이제 짤로도 밈이 돼서 돌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그 어떤 연예인 스타와의 이야기가 나의 일상의 이야기하고 그냥 섞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조회수가 1,300만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토퍼라는 덴마크에서 온 외국 가수인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냥 고등 래퍼 했었고 지금 이 지구 오락실 같은 데 나오는 예능을 하는 좀 20대 초반의 여자 연예인인데, 막 말도 좀 되게 걸걸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봤는데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영어 이 정도 기본으로 할 말 있으면 영어로 하면 되지라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게 저는 되게 Z세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영어를 아주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좀 이런 것이 되게 강한 자신감이고, 아, 한국의 요즘 Z세대는 글로벌하게 상당히 어떤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좀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는, 네, 요즘 뭐 K컬처가 워낙 힘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Z세대는 컨텐츠 생산자 측면에서, 컨텐츠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좀 이전과는 대별되는 좀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전 아까 얘기 드렸듯이 페이스북이나 더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